세계 7번째 달 탐사선이 될 다누리가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다누리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구 중력권에서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향하는 첫 번째 우주 탐사선이라는데 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 우주 탐사. 마침내 우리는 달 탐사 30여 년의 도전 끝에 희망을 실현시킬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 우리말인 달과 누리다의 누리가 더해진 이름 다누리.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드디어 지구를 떠나 달로 향합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사의 팔콘 9 로켓에 탑재돼서 발사될 예정인데요. 성공한다면 넉 달 넘게 날아가 달 궤도 상공 100km까지 진입. 1년 동안 탐사와 여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누리의 달까지에 가는 여정을 PD리포트 이슈본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우주 탐사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우리 기술력으로 완성한 달 궤도선 다누리가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떠나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기지에 도착. 마지막으로 시스템 점검과 추진제 극성 시험, S밴드 통신 시험 등을 거쳐 우주로 쏘아 올릴 준비를 마친 건데요. 앞으로 다누리가 달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크게 3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중에 저희가 보낼 달 착륙선에 달 착륙할 수 있는 후보지, 그 위치를 찾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 임무가 되겠고요. 편광 카메라라든가 자기장 측정 장치를 통해서 그 달에 어떤 원소들이 있고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임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주 인터넷 기술이라고 그래서 우주 안에서 통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껏 우리의 우주 개발 기술이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 개발과 운영 기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보다 먼 심우주 탐사가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한 셈. 무엇보다 이번 다누리 프로젝트는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 다른 천체 중력장에서 운영되는 우리나라 첫 물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다양한 탑재체가 실린 다누리가 성공하면 한국은 러시아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어 달에 도착한 7번째 탐사국이 되는데요. 우리는 다누리의 개발을 이끌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찾아 개발 과정에 대해 듣고 왜 지금 달을 향해 가야만 하는지 좀 더 자세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항우연 같은 경우는 1999년에 처음 이제 아리랑 위성을 발사를 했었고 계속해서 아리랑 위성 발사하면서 기술을 계속 축적을 해왔습니다. 그런 아리랑 위성들은 지구 근처에서 다 운용되는 거죠. 짧게는 500km, 멀면 이제 천련 위성 같은 경우는 3만 km, 3만 5천 km 정도에서 운영이 되는데 달만 해도 거리가 40만 km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꽤 멀어서 이제 전 많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달 탐사 그 궤도선 사업이 시작된 건 16년이지만 또 훨씬 전부터 예를 들면은 제 기억으로는 2008년부터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항우연 위주로 주도로 이게 또 얼마나 뭘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들을 좀 스터디를 좀 했었어요. 보이지 않는 노력의 시간을 합하면 무려 15년여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 항우연을 필두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 등 다양한 민간 기업이 참여해 우주로 가는 길을 연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이제 위성들을 좀 보냈습니다. 몇 개의 그 위성들을 보냈는데 그 보낸 위성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혀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에 극지원 가면 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좀 더 조사해 보니까 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원소들도 있을 수 있다. 달에 가서 극궤도를 돌면서 달을 계속 관찰하면서 1년 동안 그래서 달에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고 이렇게 자료가 쌓이게 되면 이제 그 자료는 이제 과학 커뮤니티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다누리 달 탐사선은 발사 후 넉 달 반의 여정 끝에 달 궤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50여 년 전 아폴로 11호도 단 사흘 만에 달 착륙에 성공했건만 다누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이른바 탄도형 달 전이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동일한 경계점까지 궤도선을 발사한 후 달 탐사선 추진체를 활용해 달 궤도로 진입하는 방식인데요. 이동 거리는 길지만 연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죠? 영어 약자가 KMOC,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달 탐사선 임무 운영 관제실 이렇게 저희가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 탐사선을 전체적으로 관제를 하게 됩니다. 아, 저기 달인가요? 그래서 빨간 색깔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궤도를 돌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여준 겁니다. 탐사선이 궤도선이 저 빨간색을 따라서 진행하는데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려요. 와, 2시간 하루에 12번 계속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설명했던 것처럼 저 빨간색은 가만히 있는데 달에 이렇게 자전을 하죠. 특히 다누리가 수행할 중요 임무 중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심우주 탐사용 우주 인터넷 시험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끌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G 이동 통신을 넘어 6G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항공 우주 산업은 미래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계속 24시간 더 통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달에 가면 당장 저희가 지금 달에서 공전한다고 했으니까 달에 공전하면서 위성이 달의 앞면으로 나올 때는 지구에서 보이겠죠. 근데 뒷면으로 가면 지구에서 안 보인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통신하다가 통신이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통신 방법이 검증이 된 거에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검증이 됐어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통신 프로토콜이긴 한데 이런 그 탑재체를 가져가서 이 통신이 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달만 돼도 아직까지 이런 것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탑재체 모듈 안에다가 이제 동영상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집어넣은 게 이제 BTS 다이나마이트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내려올 텐데 이제 통신이 끊기더라도 그게 이제 끊기지 않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시연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인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그러나 인류의 달 탐사 역사는 훨씬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7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며 우주 경쟁 시대의 서막을 연 구소련에서 1959년과 1966년 각각 루나 2호와 루나 9호를 발사해 달 접촉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케네디 전 대통령의 우리는 달에 갈 것이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가겠다는 연설과 함께 1962년 레인저 4호를 시작으로 달 충돌에 성공했고 마침내 1969년 인류는 달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반세기가 훌쩍 지난 2020년 새로운 유인 달 탐사를 위한 국제 조약을 발효해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명 아르테미스 협정. 우리나라도 협정을 맺은 10번째 국가입니다. of Korea for this significant commitment to establishing peaceful norms of behavior in space. 달, 화성 등의 평화적 이용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아르테미스 협정은 미국을 주도로 참여국들 사이에 우주개발 연합체가 꾸려지는데요. 이를 통해 한미 우주기술 협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달 탐사 및 우주기지 건설을 위해 아르테미스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시도인 아르테미스 1호를 통해 달까지 무인 비행을 성공한 뒤 2024년 우주인 4명이 탑승한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해 우주인들이 달 주위를 돌아보고 무사히 복귀하면 2025년 유인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기술력들을 전 세계적으로 과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주에 있는 자원들이나 그리고 또 지구의 자원은 결국은 언젠가는 제한적으로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그 활동 영역을 넓혀서 우주에서 자원들을 직접 활용하거나 아니면 또 우주에 있는 자원들을 지구에 가져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우주 탐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언뜻 우리 삶과 무관해 보이는 우주 개발의 움직임은 결국 우주에서 자원을 생산하고 경제 활동을 벌이는 우주 경제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기술력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과거 우주 개발은 국가 주도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기술적인 위험 부담과 막대한 투자금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이 국가 주도형 올드 스페이스 산업에서 민간 주도형 뉴 스페이스 산업으로 전환되며 민간 기업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영국의 버진 갤럭틱으로 대표되는 세계 굴지의 우주 기업들이 재사용 로켓 개발, 우주 여행, 위성 초고속 인터넷 구축을 선도하며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이에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 세계 우주 산업 규모가 2019년의 4배인 1조 1천억 달러, 한화 약 1,300조 원에 이를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우주 산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세계적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여전히 올드 스페이스에서 답보 상태입니다. 1992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적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개발해 우주 궤도에 올렸던 국내 한 인공위성 연구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별 1호 이후 예산 문제 등의 벽에 부딪혀 한동안 난항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그러다 최근 30여 년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소형 위성 시리즈를 개발해 재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인공위성이 정확히 어떤 인공위성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보시고 계신 위성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라는 위성이고요. 무게는 170kg 정도 되는 위성입니다. 개발 기간은 5년 정도 걸렸는데 주 역할은 흔히 위성은 광학 카메라를 통해서 지구를 관측한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레이더를 통해서도 지상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 영상 레이더라고 하는 기술을 완전히 국산화해서 처음으로 우주에서 검증하는 것은 이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처음입니다. 2017년 3월부터 3년여에 걸쳐 총 2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제까지 1톤이 넘는 대형 위성으로 할 수 있던 일들을 저비용 고효율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력 시스템, 자세 제어 시스템, 통신 시스템, 그리고 명령 및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모두 이 본체 내에 들어있고요. 지금 이 레이저로 뭐랄까요 검수한다고 해야 되나요? 검사한다고 해야 되나요? 정확히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안테나가 평평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를 맨 마지막에 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 레이저를 가지고 평평한 정도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평평하게 조립이 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요 시험은 안테나를 전개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평평하게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게 150kg, 고도 500km, 임무 수명 2년, 5m급 해상도 성능으로 빛과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주 야간과 악천 후에도 지상 관측이 가능합니다. 위성 개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다목적 실용위성을 포함을 해서 지구 관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광학을 가지고 지구 관측을 하고 레이더를 가지고 지구 관측을 하는 능력에 있어서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상당히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다 작고 보다 가벼운 초소형 위성이 각광받는 요즘, 차세대 초소형 2호, 우리나라 위성 산업계를 이끌 동력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우주산업 관련 업체에서도 우주 강국으로 가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누리 프로젝트의 핵심은 탐사선 본체와 여기에 실리는 6개 탑재체 제작인데요. 본체는 항우영과 다수의 민간 기업이 참여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다른 핵심 기술에 참여했습니다. 예, 여기 공실은 저희가 그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공실입니다. 예, 우주 추진 시스템은 그 신뢰도라든가 정밀도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클린룸,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조립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높이도 이제 위성의 크기에 맞춰서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둘 수 있도록 높은 공간과 그다음에 이런 청정실이 개발에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차세대 중형 위성이라는 그 위성에 들어가는 추진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세대 중형 위성은 사각 박스 형태의 위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판이 저희가 이제 공급을 받게 되면은 여기에 가장 작은 로켓 시스템의 액체 추진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위쪽에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하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는 저런 식의 추력기가 8개가 장착이 돼서 우주에서 궤도라든가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추진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누리 인공위성 추진 시스템. 이를 통해 다누리 탐사선 달 궤도 전이 방식 비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는 우주산업 발전 단계를 크게 태동기, 정착기, 성숙기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태동기는 정부 주도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산업 기반이 조성되는 단계, 정착기는 민간 기업 참여가 시작되는 단계, 성숙기는 기업 주도 우주 기술 개발로 산업 생태계가 한층 다양해지는 단계를 일컫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가운데 국내 우주 산업이 태동기를 거쳐 정착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며 직접 담은 현장의 목소리도 기술력에 대한 우려보다는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 전환을 시급한 과제로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누리호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됐었고, 달 탐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이제 사업이 그 준비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탑 다운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주 발사체를 대한민국에서 우주 발사체를 순수한 국내 기술로 만든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달 탐사를 시작한다. 그 다음은 뭘 할 거냐에 대해서는 탑다운 방식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 강대국들의 기술 패권 경쟁이 지구 밖에서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은 아직 미약한 편인데요. 뒤처진 인프라와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주 전략을 수립하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까요? 이제 곧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발사체 팰컨 9에 실려 플로리다주 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다누리. 우리의 기술로 완성한 달 탐사선을 우리 땅에서 발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현실적으로 발사체 개발 기술력 부족 외에도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 부품들 중에서 군사 부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그걸 쉽게 이렇게 수출을 하는 거를 허용해 주기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원치 않는 곳한테는 그런 부품들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 테고, 그게 이제 우리 쉽게 말하는 이제 아이타라는 그런 규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발사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사체에 미국의 부품들을 실는 것이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기술 통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핵심 부품의 자립이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우주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에서는 이미 민간 기업들이 앞다퉈 우주 탐사에 나섰습니다. 재사용 로켓 발사체 팰컨 시리즈로 유명한 스페이스 X를 시작으로 지난해 7월 자체 개발한 로켓 뉴 셰퍼드를 활용해 민간인 첫 우주 관광 서비스를 선보인 블루 오리진. 4, 3, 지난 5월 2, 우주 택시로 불리는 스타라이너로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한 보잉. back to space on the shoulders of Atlas, powered by a workforce dedicated to its success. 미국에서는 또한 나사 주도로 달 궤도 유인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의 건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우주 개발을 빠르게 뒤쫓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지난 6월 5일 중국은 세 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 14호를 발사한 데 이어 올해 중국만의 독자적 우주정거장 건설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다누리를 계기로 우주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린 상황. 우주 강국을 향해 힘찬 도약을 하는 중입니다. 민간들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산업으로서 존재할까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 열심히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주 산업에서 우주 탐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사체와 위성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주 탐사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앞서가 있다. 예를 들면 나사에서 한국 팀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을 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변적으로 서포트하는, 특히 민간 차원을 어떻게 서포트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고, 중요한 것은 우주 산업은 민간이 공공도 중요하지만 민간 산업이 펼쳐져야지만 그것이 다변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 분야에서 축적해놓은 기술들을 점차적으로 이전해 줄 계획인데요. 우선 발사체 분야인 경우에는 누리호를 내년부터 총 4회 2027년까지 발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을 점점 늘려서 기업들이 발사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발사체 설계, 또 제작 이런 단계의 역량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고요. 또 아울러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좀 만들어서 올 8월에 발사체 이제 특화지구, 또 위성 특화지구를 지정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서 우주 산업을 위한 기업들의 역량을 축적하고 또 인력 양성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처음 디디며 남긴 말입니다. 이번 다누리 달 탐사선은 우주 강국을 향한 담대한 도전의 시작일 뿐인데요. 지금이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우주개발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PD리포트 10원 여기까지입니다.